중국이 미국의 영린을 건드렸다. 최근 중국 위안화로 원유를 거래한 역사상 최초의 사건이 발생하면서 많은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중국이 미국의 패권에 대해서 본격적인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평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위안화가 전세계 달러 패권에 본격적으로 도전했다는 것인데요. 영국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이 이달 초 중국에 원유 300만 배럴을 판매했는데 달러화가 아닌 중국 위안화로 원유를 거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은 세븐 시스터즈라고 불리는 7대 석유 메이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와 같은 메이저 기업이 중국 위안화를 통한 거래를 시행하면서 원유 시장에서 석유 달러 패권 체제에 균열이 생긴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9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은 상하이 선물 거래소에서 위안화를 받고 이라크산 원유 300만 배럴을 산둥성에 있는 저장 시설에 이달 초 인도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뿐만 아니라 세계 5대 에너지 거래 기업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머큐리아 역시 다음 달에 원유 300만 배럴을 공급하면서 위안화를 통한 결제를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세계 석유 소비량 현황을 보면 미국이 전세계 소비량의 20.7%를 차지하면서 1위를 기록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중국이 12%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석유 업체들 입장에서 중국은 전세계 2위의 대규모 시장인 것이죠. 그 뒤를 일본, 인도, 브라질이 잇고 있고 한국은 전세계 8위의 석유 소비 국가입니다. 지금 전세계는 중국발 바이러스 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죠. 일부 공장이 셧다운되기도 하고 많은 생산 인력과 라인들이 제때 가동되지 못하면서 이 원유 수요가 크게 꺾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이를 기회로 포착한 것으로 보이죠. 많은 국가들에서 원유 수요가 크게 감소하고 있고 이들 국가들에게 원유를 판매해야 하는 석유 메이저 회사들의 경우에는 이 단기적인 실적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중국은 이를 기회로 보고 있고 해당 석유 기업들에게 위안화 거래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우리가 원유 사줄게. 대신 결제 대금은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이렇게 말이죠. 이 석유 기업들 입장에서는 통상적으로는 달러로 결제를 하고 그렇게 해왔던 것이 원칙이었지만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 만큼 이러한 중국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 사태 이후로 세계 각국의 원유 수입량 추이를 보면 이 대부분의 국가가 자국 내 수요 감소 영향으로 원유 수입을 줄이고 있는데 반면에 일찍 바이러스가 강타했고 이 빠른 경제 시스템 재개에 나선 중국은 오히려 원유 수입을 최근 대폭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V자 반등에 성공했다, 이러한 보도들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죠. 이 미국의 원유 수입 규모를 추월해 나가고 있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원유 시장에서 중국 시장의 의존도, 중국의 목소리가 크게 높아졌고 판도가 바뀐 것입니다. 중국이 보다 석유 업체들에게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실제로 중국 관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의 원유 수입량은 하루 평균 1,300만 배럴에 육박해서 오히려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물론 다른 요인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후 몇 달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었죠. 국제유가 WTI가 올해 들어서 20달러 선까지 폭락하기도 했었고 지금은 조금 올라서 40달러 안팎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좀 이전과 비교하면 2년 전에 70달러를 돌파했었고 작년에 50달러 이상에서 거래가 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들어서 유의미하게 가격이 떨어진 것이죠. 이러한 유가 폭락 사태를 기점으로 이 중국 기업과 투자자들이 이것을 투자 대상으로 인식해서 적극적으로 원유를 사들이고 있는 것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 미국 블룸버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위안화 표시 하루 평균 원유 거래량은 작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고 해요. 투자 수요도 가담된 것으로 해석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이 이렇게 위안화로 원유를 거래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느냐 보면 이 페트로 위안 체제를 갖추는 것은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키우겠다는, 위안화의 국제통화, 글로벌화로 연결시키겠다는 중국이 그리는 큰 그림의 첫 번째 스텝임이 분명합니다. 이번 사태는 시사하는 바가 커요.
달러, 엔화, 유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언급하는 기축 통화죠. 실제로 일본 엔화로 이 원유 거래를 했던 사례가 역사적으로 없었어요. 일본이 미국 다음에 이 세계 2위 경제국가일 때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국이 이 자국 화폐 위안화로 원유 거래를 뚫었다는 것은 국제 원유 시장에서 이례적인 일로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간 원유 거래는 달러 독점 체제였습니다. 이 많은 국가의 상품 거래소에서 모두 배럴당 달러를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해오고 있었고 대금도 당연히 달러로 결제를 했었죠. 그러나 원유 시장의 결제 화폐로서 중국 위안화가 사용이 된다면 세계 각국에 걸쳐 석유를 수입해오는 모든 국가들에게 일정한 위안화 수요를 발생시킬 수가 있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현재는 신냉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양국의 관계가 경색되어 가고 있죠.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은 반중국 경제연합 EPN을 추진하면서 중국을 세계 경제에서 고립시키기 위한 어느 정도 큰 그림을 그리고 작전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5G로 위시한 4차 산업 등의 기술 분야에서 특히 양국의 경쟁이 치열하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미국이 중국에게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것이 바로 통화, 이 달러입니다. 달러가 기축 통화이고 위안화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본원 통화국가인 미국이 달러를 이용해서 언제든지 금융시장에서 중국을 압박하고 고립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이 달러 의존도를 낮추고 달러의 힘을 빼놓는 것이 결국 금융시장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낮추는 것이라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고 이에 따라서 자국 통화인 위안화의 가치를 키우는 쪽으로 이미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중국 정부 주도의 디지털 화폐 발행이 있죠. 이것도 궁극적으로는 달러, 유로, 엔화 이 3대 기축 통화를 위협하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이 이러한 디지털 화폐 발행을 반대하는 것도 이 본인들의 기축 통화를 위협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디지털 화폐 유통을 통한 기축 통화인 달러의 지배력을 뺏어오겠다는 것이 중국의 궁극적인 목표 중에 하나이고 이렇게 현물로 보이지 않는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게 되면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들, 대표적으로 이란이 있죠. 이러한 국가들과의 자금 거래도 보다 수월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체제에도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디지털 화폐를 통해서 보다 이 국민들의 그리고 기업들의 자금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들의 자금 흐름을 감시하기에 용이하다는 것이죠. 중국이 항상 자국 국민들에게 압박하는 것 중 하나가 자본 통제죠. 중국 내 사람들은 그동안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다른 선진국가의 자산, 대표적으로 부동산 이런 것들을 사들이는 경향이 강했는데 이러한 에셋 파킹을 봉쇄하는 데에도 굉장히 유용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의 자본 통제도 보다 손쉬워질 수밖에 없겠죠.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들과도 물밑에서 거래를 할 수가 있고 자국 국민들의 자본 흐름도 통제할 수가 있어서 안성맞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1대1로 정책, 이 1대1로 정책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목적은 이 중국의 압도적인 자본력을 이용해서 이 자본력을 바탕으로 자국의 인프라를 건설하겠다는 것인데 이러한 것 자체가 중국의 경제 침투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들에게도 중국은 분명 자국에서 발행되는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라는 압박이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무튼 이번 위안화의 원유 거래는 꽤나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으며 이번 바이러스 사태와 이 원유값, 유가 폭락이 겹쳐져서 발생하는 좀 단기적인 이벤트일 뿐인지 아니면 이 중국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다른 중동 산유 국가들에게도 좀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더 많은 액수의 위안화 결제를 따낼 수 있을지는 상황을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또한 중국과 거래했던 이 브리티시 페트로리엄이 일시적으로 위안화로 대금을 결제한 것인지 아니면 일정 기간을 개런티하고 거래를 한 것인지도 지켜봐야겠죠. 물론 후자라면 미국도 이를 당연히 탐탁지 여기지 않을 것이고요. 이 달러의 패권에 도전됐다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 얌전히 지켜볼 일이 아님에는 분명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홍콩 국가보안법 사태 그리고 위구르 사태를 기점으로 중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 범위를 늘려가고 있죠. 화웨이뿐만 아니라 다른 중국 기술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중국 국민
그리고 가족들의 미국 입국 금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바이러스 사태가 창궐하면서 전반적으로 미국 내의 경제 상황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어떠한 금융 조치, 규제 카드를 들고 나올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상 즐거운 라디오 여기까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방송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NNIC 노래방 운영자는 사업 재개를 도와달라는 탄원서를 신민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보냈다. 카라오케 브랜드인 NNIC는 호치민에 7개 사업장이 있다. 운영자는 탄원서에서 코비드-19 전송을 막기 위해 시정부가 명령한 임시 폐쇄 이후 3개월 동안 고통이었으며 이제는 파산 상태가 되었다고 말했다. 업체는 3월 15일 이후 모든 영업을 중단해 수백 명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체인에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운영자는 설명했다. 운영자는 노래방은 큰 손실을 입었고 수익을 올리지 못했으며 직원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을 받고 임대료를 지불하고 은행 이자를 갚아야 했다고 말했다. 게다가 한 달에 수십억 동의 피해를 입었다. 운영자는 베트남이 코비드-19를 저지하고 있기 때문에 호치민시 당국이 노래방 사업장의 재개 허가를 중앙정부에 요청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러한 재개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업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NNIC는 말하면서 코비드-19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인민위원회는 코비드-19를 억제하기 위해 대유행의 절정이었던 3월 15일부터 노래방 업소 등 1년의 폐업 명령을 내렸다. 위원회는 5월 9일 디스코와 카라오케 라운지를 제외한 대다수의 업종의 영업을 허용했다. 베트남은 328명의 환자 중 297명이 치료되었다. 지금까지 바이러스 관련 사망자는 기록되지 않았다. 정부는 여전히 시민들에게 바이러스 재발을 막기 위해 계속 감시할 것을 상기시키고 있다. 코로나 여파로 호치민시 섬유 산업이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섬유 기업 10개 중 3개가 파산 직전에 몰렸다. 3일 호치민시 섬유의류협회 판반비의 부회장은 현지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현재 호치민시에 약 600개의 섬유 기업이 있다. 이 중 50%는 코로나19 이후 계속해서 생산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으며 대부분은 대기업이다. 반면 중소규모의 섬유 회사 약 20에서 30%는 파산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BF 회장은 섬유 및 의류 산업이 시장에 대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가별 코로나 상황과 이에 따른 소비 패턴이 크게 변했다. 현재 베트남 섬유와 의류 제품의 주요 수출 시장인 미국과 유럽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통제되지 않았으며 상황이 점점 나아지는 국가에서는 소비자들이 경제적 지출을 줄이는 추세에 따라 당분간은 필수 제품 구매를 중심으로 소비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 발병 초기 많은 사업체들은 중국이 아닌 다른 시장에서 원료를 수입했다. 그러나 이후 유럽과 미국에서 질병이 급증하면서 유럽은 1개월, 미국은 3주 동안 모든 무역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기업들의 주문량의 60에서 70%까지 영향을 미쳤다. 베트남의 섬유 및 의류 기업들은 이제 일본, 한국, 아세안 국가들 등 남은 시장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본의 코로나 상황은 여전히 긴장 상태이며 한국에서는 질병이 잘 통제되고 있지만 전반적인 구매력은 크게 감소했다. BF 회장은 베트남은 코로나19 상황을 잘 통제해왔으며 앞으로 세계의 상황이 개선되면서 섬유 산업도 밝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회사 발표에 따르면 동사는 매출 목표를 작년보다 21.5% 감소한 12조 5천억 동으로 낮췄다. 1분기에는 리조트와 골프장이 문을 닫으면서 거의 1조 9천억 동의 손실을 기록했고 항공사 밤부항공은 대부분의 항공편을 중단했다.
회사는 올해 5개 도시와 리조트를 개발할 계획으로 부동산을 주요 사업으로 확정했다. 지난해 부동산은 수익의 14%에 불과했다. 국내선 운항이 정상으로 되면서 FLC는 올해 국내 시장 점유율 30%를 차지한다는 목표를 고수하고 있으며 동아시아, 유럽, 미주 지역의 더 많은 지역까지 운항할 계획이다. 하지만 구매 계획을 변경해 지금은 50대가 아닌 40대로 운항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것은 여전히 연말까지 베트남 증권거래소에 대나무 항공을 상장하기를 원한다. FLC는 작년에 5조 9천억 동의 수익을 발표했는데 이는 32% 증가한 반면 세후 수익은 48% 증가한 6,966억 동을 기록했다. 한국 자본들의 투자가 주춤하는 사이에 싱가포르 화교 자본이 몰려오고 있다. 포스트 차이나로 주목되었던 베트남에도 코로나19 사태를 피해갈 수 없었다. 1일 베트남 투자기획부에 따르면 베트남 외국인 투자 규모가 올해 들어 5월까지 지난해 동기보다 17% 감소했다. 올해 들어 지난달 20일까지 베트남에 등록한 외국인 직간접 투자 규모는 138억 9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나 떨어졌다. 출자와 주식 매수 등 간접 투자 규모가 29억 9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60.9%나 감소한 탓이다. 국가별 투자 순위는 싱가포르가 1위를 차지했고 태국, 중국, 일본이 뒤를 이었으며 지난해 베트남 투자 순위 1위였던 한국은 5위를 기록했다. 특히 현재 베트남에는 한국 자본들의 투자가 주춤한 사이 싱가포르 화교들의 투자가 몰려오고 있다는 것. 현지 교민인 조현씨는 밴드를 통해 베트남은 삼성, LG가 투자하면서 잘 티가 안 났었지만 사실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의 인도차이나 반도 전역에 엄청난 규모의 중국계 자본이 밀려 들어오는 중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한국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방린에도 이미 꽤 많은 수의 중국계 회사들과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다고 말했다.